안녕하십니까. 가천대일병원 혈액내과 김혁입니다. 지금 만성골수성 백혈병 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혈액암협회와 함께 대한혈액학회 만성골수성 백혈병 연구회와 함께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온라인 공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다 모여서 공개 강좌를 매년 해왔는데요. 올해는 이제 코비드 사태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이종옥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연자는 엄지웅 교수님이시고요. 한양대학교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분 인사 좀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이정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엄지은입니다. 저 6월 달에 한번 이렇게 환우분들 뵀었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고 좋은 강의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와 부작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ML이라고 칭할 거고요. 이제 CML 치료의 목표는 이제 CML 치료가 발전함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정상 생존 기간을 유지하는 거에 그친 목표였다면 이후에는 삶의 질을 잘 유지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안정적이면서 깊은 분자학적인 반응을 이제 획득하고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 약제를 중단하고 나서도 그 반응이 유지되는 그런 것을 이제 치료 중단 관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치료 목표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국내 CML 환자에 있어서 뭐 국내와 뭐 다른 나라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일부 약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약제 또 혹은 또 우리나라에만 쓸 수 있는 약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CML 환자에서 초치료로는 글리백,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수펙트 이렇게 4가지 약제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약제를 선택을 합니다. 뭐 나이, 복용 약제에 따라 복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복용법에 그리고 환자 각자가 가지는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뭐 이게 공복 시간을 지켜야 하는 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습관 뭐 그런 사소한 문제부터 비롯해서 환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CM의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의 이제 저위험군, 뭐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상태인지 그리고 또 장기적인 부작용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물과 약물 사이의 상호작용들도 고려를 해서 이제 약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TKI를 중단을 시도하는 것이 좀 목표라면 조금 더 이제 강력한 2세대 약제가 조금 더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CML 환자에 있어서 초치료로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 뭐 현재 4가지 약제를 쓸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테이블에서 이제 보여지는 이런 약제들은 모두 이제 3상 임상 시험 결과를 거쳤는데 그 3상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표준 치료라고 알려진 약제와 새로운 약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치료제로 알려진 글리백과 타시그나, 스프라이셀, 보슬리프, 수펙트 이런 약제들을 1대1로 개개를 비교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를 보는 건데 이 지금 빨간색 표시로 된 것처럼 이게 MR 4.5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에 따라서 5년 추적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10년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모든 2세대 약제들이 모두 1세대인 글리백에 비해서 이런 깊은 유전학적 반응을 획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리백이 여전히 초치료 약제로 쓰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치료를 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에 있어서는 글리백도 2세대
치료제와 버금가는 생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세대, 2세대 모두 1차 치료제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결국 1세대 약제에서 2세대, 3세대 이렇게 발전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결국 약이 효과가 없어서 약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효과가 좋은 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새로운 약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실제 초치료 TKI를 중단하거나 약제 변경을 해야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거냐는 각 연구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글리백이 표준 치료로 이제 인정받게 된 그 대규모 연구에서도 보면 이제 글리백 중단을 하는 환자가 한 45% 정도에서 있는데, 이제 이때도 보면 부작용이 일정 부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이것은 다시시온이라는 연구는 다사티닙과 글리백을 이제 스프레이셀과 글리백을 비교를 한 건데요. 이제 실제 결과를 추적해 보면 치료 중단을 하게 되는 환자들이 한 30-40%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환자들에 있어서 부작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이 특히 이제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에는 글리백보다 일단 효과는 더 뛰어난 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작용이 스프라이셀 중단에 사유가 되는 게 한 40% 정도에서 차지를 했고요. 타시그나 같은 경우도 중단 사유가 특히 400ml, 저희가 이제 초치료를 지금 400ml 1일 2회 먹는 건 사용하진 않지만 어쨌든 300ml 1일 2회를 복용하는 군에서도 타시그나를 쓰다가 중단한 환자가 중단한 이후에 40%에 육박하는 정도가 실제 부작용 때문에 중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수펙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당한 비율의 한 반 정도의 환자들이 중단 사유가 부작용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TKI라고 하는 거는 표적 치료제의 아주 대표적인 약제인데요. 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인데 왜 부작용이 발생하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표적 치료제는 정말 표적에만 딱 작용을 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 CML에서 주된 병인이 되는 표적만을 꼭 억제하지는 않고 그 이외에 인체에 필요한 세포간 신호를 다른 부위도 억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부작용이 일단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작용의 기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타겟에 작용하는 효과면 타겟 이펙트지만, 이게 결국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아닌 곳에 작용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이제 오프 타겟 이펙트, 부작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BCR ABL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에만 작용하면 좋을 텐데, 보다시피 다양한 유전자의 이제 BCR ABL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시그널 신호 체계에서도 이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 각각의 약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오프 타겟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이제 부작용을 얘기를 할 때는요, 크게 혈액학적 부작용, 비혈액학적 부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학적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에 있어서 이제 감소하는 효과를 감소하는 그런 부작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제별로 부작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약제마다 흔한 부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어떤 A라는 약제에 비해서 B라는 약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리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먹었을 때 얼굴이 많이 붓는 부작용, 특히 눈 주변, 그다음 피부 발진, 설사, 쥐가 잘난다, 그다음에 근골격계 통증 같은 것들이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폐에 물이 차는 흉막 삼출이 이제 좀 주요 부작용으로 우리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혈액학적 중에서는 이제 혈소판 감소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라이셀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마티닉과 스프라이셀을 비교했을 때 이제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게 이제 흉막 삼출이 많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모든 부작용은 다 중증도를 나눕니다. 그걸 이제 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레이드가 1부터 4점까지가 있는데, 흉막 삼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증상이 없으면 1, 그다음에 증상이 있으나 이뇨제를 쓰거나 혹은 흉막천자가 한 2회 이하까지만 필요하면 그레이드 2라고 보고요. 3번 이상 물을 뽑아야 될 정도로 물이 차거나 혹은 관을 꽂아야 되거나 산소가 필요할 정도다.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 3라서 보통 저희가 이제 그레이드 3 이상을 이제 중증도가 높은 그런 이제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사티닙과 이마티닙 비교한 다시시온 연구에서 5년 데이터를 봤을 때 약 한 30% 가까이 환자에 있어서 최근 데이터를 보면 30% 조금 넘습니다. 어쨌든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다사티닙을 먹는 중에 흉막 삼출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레이드 1, 2고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의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실제 이런 플라 이퓨즈 흉막 삼출 때문에 약을 중단하게 되는 퍼센트도 6% 정도 있고요.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것보단 좀 더 많은 비율에서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막이라고 하는 건 폐를 싸고 있는 막인데 그 막 사이에 공간에 물이 차는 걸 흉막 삼출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은 호흡 곤란이 오거나 흉통이 생기거나 기침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용량을 조절한다거나 혹은 용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뇨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보조 치료를 한다거나 혹은 두 가지 다 모두를 적용하게 되고 이제 등급이 높으면 이제 결국은 이제 환자가 증상이 있기 때문에 흉수를 뽑고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 보다시피 엑스레이가 정상 엑스레이에서는 이거에 이제 양쪽 이제 그 폐가 이렇게 샤프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하게 이렇게 차 있으면 이게 이제 물이 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흉막 삼출은 뭐 한 30%니까 사실 흔한 부작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하진 않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제 폐동맥 고혈압은 이제 생기면 약을 반드시 끊어야 되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부작용이고 보통 이제 스프라이스를 먹다가 숨이 차거나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흉막 삼출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데 혹시 이제 그런 환자 흉막 삼출은 거의 없거나 경미한데 환자가 굉장히 호흡 곤란이 온다거나 뭐 실신 같은 이런 증상까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폐동맥 고혈압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심초음파 그리고 이제 확진을 위해서 심도자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최근에 몇 개 케이스를 경험한 거지만 이제 폐렴처럼 마치 폐렴처럼 흉부에 이렇게 이제 그 하얗게 변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약제와 관련해서 다사티닙 관련해서 생기는 이런 폐의 염증도 아주 드물지만 케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타시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진이 잘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 또 간 기능 이상 그리고 고혈당, 심혈관계 이상, 특히 심혈관계 이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타시그나와 글리백을 비교했던 연구에서 이제 이게 영어라 좀 죄송한데 IHD가 이제 허혈성 심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CV라는 게 뇌혈관 질환, PAOD라고 하는 것은 말초 동맥 혈관이 폐쇄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 이상에서 6년째 팔로우를 했을 때 이제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돼서 새로운 케이스들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게 10년째 추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시그날 1차 치료를 시행하고 심혈관계 사건이 발생하는 누적 비율을 이제 관찰했는데요. 이제 5년째 10%였는데 이제 10년째 24%로 사실 굉장히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타시그나 그 글리백을 비교한 연구에서 보면 특히 당뇨가 있었던 환자, 당뇨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에서 타시그나를 복용할 경우에는 31% 정도가 당뇨약을 그러니까 당 조절이 잘 안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특히 당뇨 있었던 환자에서는 3등급 이상의 고혈당도 괜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환자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그레이드 1, 2입니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레이드 1, 2는 20-30%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이제 고등급의 고지혈증도 아주 일부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수펙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보시면 특히 이 초록색 박스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초록색 박스에서 오른쪽 입 여기가 이제 그레이드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인데요. 그레이드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10% 이상 발생한다는 건 꽤 많은 발생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간 수치 이상, 그다음에 혈당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제 빈번하게
높은 등급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임을 알 수 있고, 이제 이건 그래프로 잘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10% 선을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10% 넘는 3등급 이상의 부작용들이 이제 주로 이런 황달 수치가 상승하고 이제 간 수치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초기에 많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조금씩은 더 생기지만 결국 초기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또 초기에 조절하게 되면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은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수펙트란 약이 타시그나와 조금 비슷한 부작용을 가지는데, 그래서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서도 같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타시그나처럼 심혈관계 부작용은 별로 보고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클루시브는 이제 포나티닙이라고 하는 약제고요. 이 약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주로 이제 혈관계 합병증들이 이제 주요 부작용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1등급부터 4등급일 경우에 2등급의 부작용인 경우에는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특별한 약물 중단을 없이도 지속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2등급이라 하더라도 이게 반복적으로 작용한다면은 감량을 고려해 봐야 될 수 있고요. 3등급 이상부터는 일단은 발생하면 중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시작할 거냐 말 거냐, 다시 시작할 때 용량을 줄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결정이 되고, 4등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대부분 약물을 중단하고 이 약을 다시 쓰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혈액학적 독성에 있어서는 이제 뭐 요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호중구 감소 빈혈 혈소판인데요. 우리가 보통 3등급 이상을 중요시 여기니까요. 이제 호중구 수치가 1000 이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빈혈 수치가 8 이하, 혈소판이 5만 이하로 떨어지면 뭔가 약물을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을 그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을 거냐는 건데요. 특히 이제 심혈관계 부작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프레그밍 위험 인자라고 해서 이제 향후 10년 내에 심혈관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CML이나 CML 치료와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 나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흡연력, 당뇨를 가지고 그걸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위험군은 10년 내에 10% 이하, 중간위험군은 10년 내에 10에서 20%, 고위험군은 10년 내에 20% 이상에서 그런 심혈관계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진 것을 이제 그런 분류가 있고요. 이건 CML 치료와 상관없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저위험군 환자에 있어서는 원래가 10% 이하인 환자에 있어서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10% 이상 증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 위험군 이상이 되는 환자, 특히 고위험군 되는 환자가일 경우에서는 이런 타시그나라는 약을 복용했을 때 10년째 굉장히 상당한 수에 있어서 이런 그 심혈관계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KI를 선택하거나 이제 선택하고 그리고 치료하기 전에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말초혈관 동맥 그 폐쇄증 같은 경우에는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라고 아주 간편하게 앵클과 브라키알의 팔과 다리의 혈압차를 봐서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베이스로 이제 기저로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당과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검사들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막 삼출 같은 것도 워낙 많이 생기니까 어떤 사람 피할 수 있냐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후향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보면 환자가 심장 질환이나 혈압을 있거나 고령 환자일수록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저질환과 약제 선택에 있어서 기저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약을 뭐 먹으면 안 된다. 아주 절대적인 금기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결국 기저질환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2020년 유럽 백혈병 네트워크 지침에서는 TKI 선택 시에 나름의 어떤 금기사항, 주의사항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호흡 부전이 있다거나 흉막이나 심막 질환이 있거나 그런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타시그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마초동맥 폐쇄 질환이나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 조건에 배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심박출률이 낮아지거나 신기능이나 사고체 여과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스프라이셀은 흉막 삼출이나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고, 타시그나는 심혈관계 합병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 대해서 잘 봐야 되고, 보슬리프나는 설사, 간기능, 슈펙트는 간기능에서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기반한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 각각의 약의 부작용을 고려를 해가지고 치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약제에 있어서 복용법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공복을 지켜야 되는 약제들, 뭐 닐로티닙이나 라도티닙 같은 약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병용 주의 약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걸 같이 먹으면서 약물 농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자몽주스 얘기는 아마 환우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몽주스는 대표적으로 약물 농도를 상승시키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몽주스를 같이 섭취해서 약물 농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부작용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약물 농도를 상승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는데 이거 사실 의사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약제를 같이 먹고 있거나 혹은 치료 중에 어떤 추가되는 약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런 병용 약물에 대해서 진료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치료 중단은 이제 워낙 치료가 이제 잘 되다 보니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치료 중단이 실제 치료에 있어서 약제 변경이거나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결국은 고등급의 부작용 이런 것들은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약을 중단하거나 감량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가 기저질환이나 약과의 그런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주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2세대 TKI부터는 실제 임상 연구 시작하기 전에는 그닥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연구 초기엔 확인되지 않았던 부작용들이 또 하나 둘씩 나타나고 누적되는 부작용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말한 그런 치료 목표에 있어서 치료 중단 관해를 목표로 이루기 위해서는 2세대 약제, 3세대 약제가 물론 좋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약제들에 있어서는 치료의 중에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2차 치료 방향과 투약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2차 치료 말씀드리고 이후에 약제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CML 치료에서 TKI 치료의 역사는 이제 2001년도에 이마티닙, 그러니까 글리백 허가가 된 이후에 이제 다사티닙, 스프라이셀, 그리고 닐로티닙, 타시그나, 그리고 이제 처음에 2차 이상에서 허가를 받고 다시 1차 요법 허가를 또 받게 되었고, 그다음에 보스티닙이 FDA 허가를 받고 2012년도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포나티닙, 아이클로시그가 허가를 받았다가 이제 2013년도에 그 약제 부작용으로 잠깐 시장에서 그 이제 허가 취소가 됐다가요. 이제 2013년도 후반에 다시 재허가를 받았고, 우리나라 약인 라도티닙 슈펙트가 KDFA 허가를 2012년도에 이제 2차 이상에서 허가받은 이후에 이제 2015년도 1차 요법에서 이제 2016년도에 급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FDA 허가를 받은 약제는 이제 오마스탁신이 3차 이상에서 이제 실패했을 때 쓸 수 있는 약제로 이제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지금은 에시미닙이라는 약이 또 이제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서 심사 중이긴 한데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스티닙 뭐 1차 요법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2차 요법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이제 앞서 이정욱 교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약의 부작용을 도저히 환자들이 견디지 못하는 경우, 약을 복용할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내약성이 있겠고, 그 다음은 이제 흔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성이 생겨서 약이 듣지 않는 경우, 이제 저항성이 생겼을 때 약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약제 내성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내성은 약제 사용하고 이제 처음에 적절한 반응을 아예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2차 내성은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지만 그 반응이 소실된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 요법의 치료 중단 이유는 앞에 이제 이정욱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뭐 약제의 그 효과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단하는 경우도 뭐 이렇게 많이 글리백이 이제 10% 이상이고 2세대 TKI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1에서 이렇게 실패해서 약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1, 2, 3년 안에 많이 실패를 하고 이후에는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후에는 약제를 꾸준히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치료요법의 2차 TKI, 이제 우리 스프라이셀, 그 다음에 타시그나 슈펙트의 치료 중단 이유는 글리백과는 다르게 이제 부작용으로 인한 약제 중단 혹은 약제 변경이 더 많다라는 이제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TKI 1차 요법을 시행을 했을 때 그 이제 부작용 말고 약제에 대한 저항성, 내성 발생률의 경우에는 이 이제 아이리스는 이마티닙이고요. 예, 요거는 저희 그 이제 타시그나이고 다시시오는 이제 스프라이셀인데 다사티닙인데 이런 약제들의 이제 저항 발생률을 보면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6, 7% 정도 내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2세대 TK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백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실제 임상에서 그럼 임상 연구하는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데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떤지 리얼월드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심플리스틱 관찰 연구이고 처음 진단된 만성기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중에 1차 치료로 글리백, 뭐 이마티닙, 그다음에 스프라이셀, 타시그나를 시작한 환자를 이제 216명을 대상으로 2차 치료로 얼마나 변경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변경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전향적으로 관찰한 연구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타시그나나 이마티닙이나 그 스프라이셀이 앞서 발표되었던 임상 연구와 이제 약제를 변경하게 되는 율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고, 약제 변경 이유를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앞에 연구랑 비슷하게 이제 이마티닙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 1차 내성이나 기타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원인이 제대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환자가 드롭아웃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약제 내성 보다는 그 불내약성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고, 타시그나나 이제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불내약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히 이제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그 불내약성이 있어서 약제를 많이 변경한다고 하면 타시그나나 이제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그냥 초반보다는 후반기에 점점 더 불내약성이 발생하면서 약제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플루라이퓨저 앞서 얘기했던 이제 흉막 삼출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심혈관계 부작용,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실패의 정의는 2013년도하고 이제 유럽 그 백혈병 네트워크에서 2013년도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었고, 이후에 2020년도에 지금 이제 올해 새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3개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그 마일스톤을 3개월, 6개월, 12개월 그리고 그 이후로 나눠가지고 옵티말, 그러니까는 그 적절한 반응, 그 다음에 워닝, 경고 사인, 그리고 페일, 그 실패로 나누어서 저희가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이건 이제 실패해서 약제를 변경해야 되는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여러 가지 반응 이렇게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는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하게 바뀌어서 분자 생물학적, 그러니까 환자분들 잘 아시는 PCR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계속 하는데, 유전자 검사인 BCR-ABL 그 PCR 검사가 정량 검사가 3개월째에 10%보다 많이 계속 나오거나 6개월째에도 계속 나오거나 12개월째 1%보다 많이 검출이 되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는 1%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약제 내성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였거나 아니면 골수 검사를 하였을 때 그 염색체 검사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외에 다른 추가 변이가 발생한 경우로 이제 약제 치료 실패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검사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그럼 약제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연변이 검사는 언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질병이 만성기에서 가속기나 급성기로 진행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차 이건 내성이겠죠. 우리가 원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반응 획득을 실패했을 경우, 그 다음에 원래 가지고 좋은 반응을 획득했었는데 그 반응을 소실한 경우, 그리고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약제를 바꾸기 전에는 저희가 또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돌연변이 검사 결과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약제 교체하기 전에 이제 돌연변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은 약제 선택하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왜냐하면은 돌연변이 종류에 따라서 그 안 듣는 특정 돌연변이에는 특정 약이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약제 내성으로 인해서 치료가 실패해서 약제 내성으로 인해서 약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안 듣는 돌연변이가 있는데 안 듣는 약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고 2차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돌연변이 종류가 이렇게 되고요. 이런 돌연변이들이 있을 때 이제 뭐 타시그나나 아니면은 스프라이셀이나 이제 보슬리프 같은 약들을 이런 식으로 써라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 포나티닙, 아이클루시그 혹은 이클루시그는 어떤 돌연변이가 있더라도 다 쓸 수 있는 약제이고요. 특히 T315I라는 이건 이제 문지기 돌연변이인데 T315I가 나오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그 2세대 TKI인 타시그나, 슈펙트, 뭐 스프라이셀 전부 다 듣지 않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아이클루시그를 써야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쓰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오마세탁신이나 그리고 이후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해야 되는 이제 아주 좋지 않은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글리백이나 이런 1차 치료를 하고 1차 치료 실패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2차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2세대 TKI로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치료 효과는 어떻느냐?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거 나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이 글리백 실패 이후에 이제 2세대 TKI를 썼을 때 효과를 보시면은 완전 세포 유전학적 반응이라면 이제 저희가 골수 검사를 했을 때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하나도 없는 경우, 20개 중에 하나도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40% 이상의 환자들이 완전 세포 유전학적 반응을 획득을 하고 24개월째에 환자 이 질병이 진행하지 않는 조절이 잘 되는 그런 생존율이 한 7, 80% 정도, 그리고 전체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성적이 나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모든 환자들이 다 이렇게 예후가 좋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차 치료를 하고 나서 그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또 예후가 결정이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결국은 저희가 글리백 2차 치료를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완전 세포 유전학적 반응, 그러니까는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완전히 없어진 경우,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은 PCR 검사를 했을 때도 PCR 결과도 좋으시겠죠. 이제 이런 분들이 60%의 환자분들이 반응을 획득을 했을 때 그 3년 생존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고 무진행 생존율도 95%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2차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 마일스톤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1차 치료의 그 목표에 도달한 환자의 버금가는 치료 성적을 이제 가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치료요법에 대한 적절한 반응의 정의인데요. 1차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요법에서 실패한 것이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2차 요법에서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3개월째 BCR-ABL이 10% 이상 됐었기 때문에 치료 실패를 해서 2차 약제로 바꿨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6개월째 1% 이하로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적절한 반응에 도달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수한 장기 치료 성적을 예상할 수 있겠고, 그럼 그 약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중에 이제 저희가 그 BCR-ABL을 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쪽이 A 루프고 이쪽이 P 루프인데 어떤 위치에 돌연변이가 생기느냐, 이게 특정 위치에 대한 이제 그 아미노 핵산이 이렇게 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겼을 때 이 빨간색이 여기가 이제 생긴 게 문지기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요게 생겼을 때는 푸나티닙만을 저희가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
문지기 돌연변이 여기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P룹에 생기는 돌연변이는 저희가 연두색으로 표시를 하였고, A룹에 발생하는 건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 수 있는 약재가 변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문지기 돌연변이는 왜 문제냐면 이게 지금 이제 이마티닙이거든요.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이 돌연변이가 없을 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포켓에 딱 들어가서 여기를 억제를 하게 되니까 약효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돌연변이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 단백질 모양이 이렇게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 포켓 모양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이마티닙이 글리백이 요 포켓에 맞춰서 딱 끼어 들어가지를 못하고 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면서 약재에 대한 내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은 포나티닙, 아이클루시그, 니클루시그라고 부르는 약이고, 이 약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T315I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에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재이고요. 그래서 1상, 2상, 3상 시험에서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2012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가 2013년도에 이런 여러 가지 혈관 관련된 합병증들이 보고가 되면서 잠깐 판매 연기가 되었다가 2013년도에 다시 재허가를 받게 되었고, 현재 그 이 약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에서 이제 T315I 그 돌연변이가 있거나 앞서 이제 약제에 치료 실패한 경우, 그리고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서 허가를 되었고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제입니다. 오마스탁신은 시니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T315I 그 돌연변이가 있거나 아니면 앞서서 2가지 이상의 실패한, 그래서 3차 이상에서 FDA 허가를 받고 쓸 수 있는 약제이고요. 이거는 먹는 약이 아니고 하루에 2번 이제 피하 주사를 하여야 되는 약제입니다.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예전부터도 시행을 하였고 요즘도 일부 환자에서는 시행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항원이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어야만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병을 완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잘 되면은 이후에 이제 약제를 끊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식과 관련된 합병증 과 이로 인한 이식 사망률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치료를 이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여자나 병의 병기,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진단받은 이후에 이제 이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그 생존율을 보았더니, 이제 점수가 낮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체 생존율이 70% 이상이고 이식 사망률이 20%라고 하지만, 점수가 안 좋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식 사망률이 이렇게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치료로 인한 이익과 위험을 반드시 평가해가지고 이식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마티닙 실패한 이후에 2세대 TKI의 성적이 이렇게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제 이식과 비교했을 때 훨씬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식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언제 하냐면 가속기 급성기로 진행을 하였을 경우, 그 다음에 이마티닙에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T315I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마티닙에 실패했지만 돌연변이가 없고 초기 반응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때는 2차 TKI를 일단 쓰고 성적이 좋다면 이대로 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도 이제 실패했을 때는 3차 요법을 진행을 하고 또 조혈모세포 이식은 이후에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환자,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혈모 이식은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CML, 우리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권고안은 이제 2차 요법이 여기 해당이 되겠고, 이마티닙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2차에서 이마티닙으로 가는 경우에는 치료 실패가 아니고 불내약성, 부작용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경우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기가 어렵겠지만, 이제 이마티닙에서 치료를 실패한 경우에는 그 치료 실패한 돌연변이나 혹은 불내약성의 그 원인을 따져가지고 다음 2차 약제로 변경을 해볼 수 있겠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정 어떤 조건 하에서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 중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이정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요즘은 저희가 분자생물학적 관해에서 그 이상 이제 약제를 중단하고 관해를 유지하는 데까지 치료 목표를 저희가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도 권고안에서 보면은 이상적인 반응이 실은 이제 12개월 이후 12개월째 주요 분자생물학적 반응 0.1% 이하로 저희가 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후로는 12개월 이후로는 이걸 유지하는 것이 이제 이상적인 저희가 치료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MMR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 이상으로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약제를 중단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분자 생물학적 반응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환자들이 이제 MMR, 그러니까는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했어도 치료 실패하는 환자분들이 한 5% 정도에서 있는데 이 깊은 분자 생물학적 반응에 도달한 환자에서는 이제 질병이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전혀 진행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검사실마다 조금 다르지만 MR4 그러니까 0.01% 이하이거나 아니면 MR4.5에서 0.032% 이하인 경우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혹은 어떤 검사를 했을 때 0으로 나오는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깊은 분자생물학적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저희가 DMR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은 백혈병 유전자가 검출이 되지 않는 건데 다 없어졌느냐 백혈병 세포가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출할 수 있는 그 기준 미만으로 수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약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환자에서 약제를 중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약제 중단 그 연구가 시작이 된 것이고 보시면은 이제 약제를 중단을 하고도 분자 생물학적 반응을 유지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3년 이상 약제 복용을 하고 이제 그 0.01% 이하로 1년 이상 유지한 환자들을 약제를 끊었을 때 재발률을 보니까 저희가 2년째 한 50% 정도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분자 유전학적을 재발을 하더라라는 연구가 있었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절반 정도의 환자는 약제를 시작하지 않고도 여전히 잘 지내고 약제 없이 지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약제별로 DMR에 도달할 가능성을 보면요. 이제 5년, 10년 DMR이 있는데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후로도 그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결국 10년째 7, 80%까지 DMR에 도달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타시그나나 스프라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장기 보고보다는 5년 DMR 보면 그것이 어쨌든 글리백보다는 조금 더 우리 2차 약제들이 더 높더라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약제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2세대 TKI를 선택하는데 한 가지 이제 기준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약제 중단 연구가 있고요. 인마티닙 2세대 약제를 해가지고 치료 약제가 있고 이제 환자 수가 있고 투약 중단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서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이제 약제 중단을 결국은 지속하고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한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약제를 계속 시작하지 않고 좋은 반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제 중단하는 시도를 하려면 결국은 어떤 환자들이 시도를 해볼 수 있겠느냐인데 전제 조건은 일단은 진단 시에 만성기인 환자들이 안전하게 저희가 시도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자유전학적 PCR 검사의 보고 주기가 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2주 안으로 보고되는 실험실을 검사실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약제 중단을 하고 나면 최소한 첫 6개월간은 매달 이 PCR 검사를 하셔야지 되고 6개월에서 12개월간은 2개월마다 이후로는 평생 3개월마다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 중단한 이후에 이 검사를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환자분들에서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은 1차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 혹은 2차 약제로 변경을 하였지만 그 이유가 약제 내성이 아니라 불내약성 약이 이제 부작용으로 약을 받은 환자들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CR이 이 유전자 PCR ABL이
가지고 있는 타입이 가장 흔한 타입이 이제 213A2이거나 혹은 214A2가 저희가 정량 검사를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자 유전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그 다음에 치료한 지 5년 이상 하거나 2세대 약자인 경우에는 이제 4년, 그리고 DMR, MR4, 그러니까 0.01% 이하가 2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상적인 요구 조건은 좀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결국은 이제 2세대 표적 항암제 이후로는 저희가 깊은 분자 유전학적인 반응을 얻어서 약제를 중단하는 것까지 저희가 목표를 지금 이제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약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을 잘 잡수셔야만 충분한 그 치료 용량에 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치료가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복약 수능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복약 수능도 자체가 치료 성적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복약 수능도가 90% 이상인 환자에서 이렇게 치료 성적이 90% 이하로 좋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제를 잘 복용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제 중단 요약을 하자면 진단시에 만성기 1차 혹은 불내약성으로 2차 치료를 한 경우에 글리백은 5년 이상, 2세대 약제인 경우 4년 이상 복용을 하고 계시고, 분자생물학적 검사가 0.01% 이하로 2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단 약제를 중단한 이후에는 첫 6개월간은 매달 PCR 검사를 하시고 6개월에서 12개월은 2개월마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검사를 계속 시행을 해서 이 분자 생물학적인 재발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저희 치료 가이드라인에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언젠가는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완치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질의응답을 좀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그런 응답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세 남성인데 2018년도 만성골수성 백혈병 받았고 지금 검사에서 유전자가 0%. 이제 질문의 요지는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차 없이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약 효과에 영향을 주는가? 우리가 이제 약을 먹는다고 하면 약에 대한 농도가 이제 흡수가 되면서 굉장히 올라가고 그게 다시 떨어지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농도의 가장 낮은 수준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한 시간에 드시는 것은 그러한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이고요. 오차 없이 완벽히 정확한 시간이냐.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대강 비슷한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지금 이제 약을 오래 드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유전자가 0이면은 우리가 필요한 농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무슨 분단위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조혈모세포 이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요? 그 질문이 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인데 뭐 언제든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가 사실 저희가 이제 필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혈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식과 관련된 합병증이 상당히 많은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선 이제 강의에도 조혈모세포 이식에 뭐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우리나라처럼 약을 여러 가지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경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약이 안 드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약으로 들을 만한 경우에는 약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부작용이 많다고 해도 저혈세포 이식보다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약을 할 수 있으면 약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약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가속기나 급성기인데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약이 잘 안 듣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한 돌연변이가 생겨서 약이 안 들을 걸로 예상된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어쨌든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약으로 쓸 수 있으면 약으로 치료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진단 초기에는 탈시그널을 복용했고 스프라이셀 약제로 변경하였으나 약 효과가 없었고 흉막 삼출이 생겨 스프라이셀 40mg, 라식 40mg인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시그널을 변경한 이유, 탈시그널에서 스프라이셀로 변경한 이유가 지금 명확치가 않은데 아마 탈시그널의 약 효과가 없어서 변경했다는 걸로 보는 게 조금 타당할 것 같긴 합니다. 흉막 삼출이 생겨서 원래 제가 이제 스프라이셀 100mg을 쓰는데 40mg 쓰고 라식스를 쓰고 있다. 지금 혈액 수치는 비교적 괜찮으신데 유전자량이 0.24650. 굉장히 정확하게 적어주셨어요. 자, 1년 후 유전자 수치가 0.1 이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성공률과 가속기로의 발전 가능성. 이거는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일단 자료가 좀 없는 편이고, 약을 변경했을 때 보통은 저희가 그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는데 그런 게 있었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약 복용 1년 후라는 게 지금 스프라이셀 복용 1년 후로 보이는데 40mg이면 굉장히 이제 낮은 용량인데 1년 후 일단 1% 이상이어야 우리가 치료 실패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료를 성공 아니면 실패는 아니거든요. 중간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워닝이라고 해서 이 중간에 상태를 잘 보고 약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딱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과연 여기서 이제 바꾼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포나티닙이라고 그런 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 목표가 뭐냐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치료 목표를 완전히 유전자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 약을 복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치료 목표로 한다. 그러면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약을 평생 드시더라도 나빠지지 않고 어떤 자기의 원래 수명을 다 한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 염색체 검사가 안 나왔는데 염색체가 만약 정상이라면은 그것도 또 다른 치료 목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조금 한마디로 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인데 8월에 직장에 복직한 상태인데 금지 음식과 운동 강도가 궁금합니다. 금지 음식은 아까 조금 표에서도 나왔고 여기 이제 질문을 보면 음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금지할 음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자몽이라던가 무슨 석류 얘기도 나오고 라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매일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굳이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음식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드시라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운동 강도는 지금 아마 1년 되고 혈액 수치가 정상이니까 운동은 자기 체력이 닿는 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전 진단 후 글리백 복용 중인데 갱년기 증상이 시작되면 식생활을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 식생활인데요.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몸에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고 있고 첫 약 복용 후 백혈구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약제를 변경했고 약효와 건강을 위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변경한 약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아까 부작용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병에 따라서 혈당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거를 특별히 더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을 복용하고 그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주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 병이 아니어도 뭐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 12월 1일 얼마 안 됐네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확진을 받았는데요. 치료에 앞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로 열고 식생활 중입니다. 식생활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준비할 거는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약을 잘 드시는 거고, 약을 드시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부작용이 또 특히나 초반에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특히 이제 약을 처음 드시면은 혈액 수치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아마 자주 가셔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특히나 백혈구가 떨어지면 이제 감염 위험이 조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혈구가 다시 정상으로 보통 뭐 한 4주에서 길어도 보통 한 2달 이내에는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조금 익혀서 드시라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뭐 종류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고 약을 잘 드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 부작용을 혼자 해결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담당하시는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부작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 조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중옥 교수님 네. 앞으로 네, 질문이 와 있으니까.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3월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글백 내알을 복용 중인데 초기 3개월에 뼈 통증이 있고 이후에는 오른쪽에 이제 최근에 오른쪽 팔에 담 같은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복용하신 지 9개월 정도 됐고 일단 뭐 뼈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글리백에서 잘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 아마 그건 지금 좋아지셨다는 것 같고요. 보통 글리백에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초기에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 오히려 감소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상황인 것 같긴 하고 글쎄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어떤 약에 대한 부작용은 이제 비대칭적으로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래서 오른쪽 팔에만 담이 있다라고 하면 약과 관련성은 없을 가능성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팔 자체에 대한 검사를 뭐 정형외과 진료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해보거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2년 진단하고 타시그나 지금 제가 놓겠습니다. 네, 7년 정도 8년째죠. 복용하고 계신데요. 피부에 여드름 같은 증상이 생기고 비장 위치에 결림 증상이 자주 생깁니다. 비장 초음파는 괜찮다고 하는데 질문은 이 피부 증상이 타시그나 부작용인 것인지, 네, 뭐, 가능합니다. 그 타시그나에서 피부에 이제 발진이 생기는 건 흔한 일이고요. 그게 이제 초기 아주 심하면 그것 때문에 약을 중단하거나 끊기도 하는데 아마 지금 해당하시는 환자분께서는 심하지 않으나 좀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종종 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비장 위치라 함은 좌상복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비장 초음파에 이상이 없다만 하는 말은 비장 크기도 괜찮다는 얘기고 괜찮기 때문에 뭐 그 위치엔 사실 비장 말고는 그 근처에 위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쪽이지만 사실 그게 결리는 통증은 아닐 거기 때문에 병과 관련성은 없을 것 같고 심하지 않다면 그대로 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스프라이셀을 2년 동안 복용하시는 분이고, 스프라이셀을 복용하다가 2년 전에 흉막 삼출이 생겼고, 현재는 70ml로 용량을 줄여서 먹으면서 이뇨제 반할, 스테로이드 세알을 복용 중인데 흉막에 물이 차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완화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약을 줄여서 드시고 계시고, 이뇨제를 먹고 계시고, 스테로이드를 세알을 먹고 계시는데,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건 지금 2년째 스테로이드를 세알은 아마 15ml를 말할 것 같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드시고 계신다는 거에 있어서 그런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에 관련해서 조금 부작용이 없진 않을지, 그게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요. 일단 뭐 아마 치료 반응이 약을 더 줄이거나 그러지는 못할 상황이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다음 질문. 2019년도에 진단받고 스프라이셀을 100ml를 현재 1년 뭐 아마 이상 드시고 계시고요. 유전자 수치는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년 정도 먹었는데 지금까지 부작용이 없는데 앞으로 없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지요? 예. 1년 정도 사실 복용하는 상태에서 부작용, 예를 들면 혈액학적 부작용은 이 이후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초기에 많이 나타나고, 근데 이제 비혈액학적 부작용, 그 다음에 이제 30%에서 발생한 흉막 삼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시기에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되셔서, 이제 비혈액학적 부작용, 특히 흉막 삼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당연히 생길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거나 혹은 증상이 생겼을 때 즉시 바로 이제 확인한다거나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작년에 타시그나를 한번 이제 투약 중단을 시도를 해보셨는데 이제 실패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발을 해가지고 재발을 했는데 재발했으나 약은 복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보통 재발을 했을 때 원래 이제 깊은 유전자적 반응이 있었다가 그 재발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이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재발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치료약을 먹어야 되는 기준은 0.1% 이상이 되면 먹어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까지 도달을 안 하셨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유전자 수치가 0.02, 0.01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타시그나 투약 중단하고 있다고 하셔서 이제 이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약을 쓰실 필요는 없는 건데 이제 중단한 이후에 자궁 부정출혈이 있는데 부작용으로 인한 것인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면 뭐 일단 타시그나를 먹거나 안 먹거나 타시그나 때문에 자궁 부정출혈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 이후라면 더더욱 아닐 것 같아서 약 중단과는 관련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뭐 건강관리는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뭐 아마도 약을 중단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중단하시고 지금 1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이제 결국 약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나빠지실 분들은 대다수가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유방암 이제 치료를 받던 중에 이제 CML을 진단을 받았고요. 에이덱스라는 게 아마 아나스트로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제로 알고 있는데 그 약이랑 타시그나랑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혈액 수치는 큰 이상은 없으나 타시그나 약제 복용하면서 직모였던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로 바뀌어 생활에 불편함이 큽니다. 곱슬머리 증상이 타시그나 약제로 인한 것인지요? 이게 이제 타시그나가 탈모는 한 10%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모가 종종 생길 수 있고 간혹 보면 이게 한번 항암 치료하고 나서 탈모가 된 분들이 다시 머리가 날 때 이게 머리 결이 바뀝니다. 직모가 곱슬머리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설명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약제 복용이 끝나고 타시그나 약제만 복용 시 큰 변화 및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타시그나와 아나스트로졸 자체는 드럭 인터랙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 복용하고 타시그나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타시그나 약제를 12시간 간격 이외로 복용하고 있는데요. 약제 복용 횟수를 줄일 수 있는지 보통 이제 300ml 2번 드시고요. 약제를 줄여서 400ml를 먹을 경우에는 보통 400ml 한 번을 먹는 거를 저희가 하고는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뭐 한 번 복용이 가능하겠지만 600ml 복용이지 600ml 한 번 먹는 것을 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펙트를 2년 정도 드시고 계시고요. 이분도 이제 300ml 2번 나눠서 300ml 2번을 드시고 계시고 유전자 수치는 괜찮고
간 바이러스 약제를 복용하고 있고 약제 복용 전후 2시간 공복 상태 유지가 너무 힘듭니다. 수펙트 복용을 하루 한 번으로 줄일 수 없을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00ml 2번을 먹는 데 있어서는 600ml 한 번을 먹는 거에 있어서는 뭐 공고사항은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 수펙트도 뭐 아마 최근에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약을 줄여서 적게 복용하는 환자에서 만약에 400 정도가 적당하다면 400ml 한 번 먹는 거는 가능은 할 것 같고요. 수펙트 부작용으로 임파선이 부을 수도 있을지요. 뭐 수펙트든 무슨 약이든 간에 이제 그 상기도 감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임파선이 붙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가능하기는 할 것 같고 좀 드물지만 이제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스프라이스를 먹다가 임파선이 부어서 이제 혹시 뭐 다른 암이 생겼나 걱정을 했는데 조직 검사했는데 그냥 그 양성의 임파선 비대가 생겼던 케이스가 있긴 한데 수펙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은 없습니다. 또 있군요.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55세 여성분이시고 2014년도에 진단하고 스프라이스에 6년 복용하고 부작용 중단하고 현재 수펙트를 복용하고 있는데 간 기능 나빠진다고 하는데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간 기능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등급 이상도 10% 이상, 전체 등급으로는 30% 생기니까 간 기능 부작용은 잘 모니터링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없고 환자 보통은 이제 생기면 약 용량을 감량을 하면 대부분 좀 조절이 가능한데 생길까봐 처음부터 뭐 적게 복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권고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예방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성골성 백혈병이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아주 대규모 데이터는 없긴 하지만 예후는 매우 나쁜 걸로, 그러니까 처음 진단된 급성 골성 백혈병 환자보다 만성 골성 백혈에서 급성 골성 백혈병을 진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데이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한 10에서 20% 이하 되고 중앙 생존값이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뭐 짧게는 6개월, 1년까지 이렇게 좀 나쁘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크릴 오일 등등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먹지 말아야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가 뭔지 질문하셨고요. 아까 그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약제들에 있어서 일단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신 것 같긴 해서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약과 이 각각의 상호작용은 지금 말씀하신 약들은 대부분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굳이 뭘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를 딱 찍어서 말할 영양제는 없는 것 같고요. 충분히 드시고 계시니까 추가로는 뭐 드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줄이시는 게 어떨까? 네. 네. 그럼 엄재윤 교수님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스프라이셀 100mg 2년간 복용하고 있으며 현재 부작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투약 중단 시점은 어떻게 특정하나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유전자 검사 결과가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 0.01% 이하가 그 상태가 2년 이상 유지가 되면 저희가 약제를 중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7년 진단 후 스프라이셀 용량을 줄여 현재는 50mg을 격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이셀의 우울감, 공황장애 등의 부작용으로 복용 중단 임상을 내년에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 시 2년간 0이었다면 투약 중단에 희망을 걸어도 좋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간 검출이 안 됐다면 일단 약제를 중단할 수 있는 그 권고 그 기준에 들어가시고요.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약제를 중단하고도 2년 이상 잘 지내시는 걸로 지금 현재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면 백신 투여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코로나 백신이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지금 이런 데서 뭐 FDA 승인을 패스트 트랙으로 받고 있거나 혹은 뭐 신청을 할 예정이거나 그렇기는 한데 이 코로나 백신 요번에 그 개발된 백신의 그 기전이 이제까지 저희가 쓰고 있는 백신하고 조금 달라서 이것이 실제로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이 없고 이런
항암제를 복용하지 않고 있는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하고 면역 체계가 같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저희가 글리백도 그렇고 스프라이셀도 그렇고 이런 약제들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조금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일부 환자분에서는 면역 억제제의 용도로 치료 용도로도 쓰는 약이기 때문에 이 백신의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 대한 백신의 효과는 앞으로 이제 발표되는 권고 사항을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한가요?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권고 사항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권고에서 권고 사항이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면역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투여를 그렇다면 뭐 할 수 없냐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실은 어렵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않을까. 벡터로 네. 이용을 하는 거라서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상황을 지켜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또 뭐 백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또 컨벤셔널 백신도 있으니까요. 네. 다음. 32세로 올해 임신을 계획하던 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스프라이셀 100mg 복용하고 있으며 백혈구 수치 정상, BCR 레벨 1 IS 레이쇼는 43%로 현재 추적 관찰 중입니다. 언제쯤 약제 복용 중단을 고려할 수 있는지요? 임신 가능 여부에 대한 최신 지견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약제 복용 중단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43%면 약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약을 지금 얼마나 잡수셨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BCR-ABL 검사 수치가 0.01% 이하로 떨어져서 그것이 2년 이상 유지가 되었을 때 저희가 안전하게 약제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고 임신 가능 여부에 대한 최신 지견은 이제 그 미국 NCCN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 권고 사항을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남성 환자의 경우에는 임신을 준비하기 전에 약제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이고요. 왜냐하면은 약제를 계속 복용을 하면서도 이제 임신을 하였을 때 그 남자 환자의 파트너,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임신 출산을 하였을 때 그 태아에게 발생하는 영향이 위험도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해도 그냥 약제를 계속 복용하시면서 임신 계획을 하셔도 되겠다. 남자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환자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임신 전에 약제를 중단을 하고 임신 중에도 약제 중단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 이유는 약제를 계속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또 태아의 기형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제를 중단을 하시고 임신 계획을 하셔야지 되고요. 임신을 하시고 나서도 약제 중단을 유지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임신 전에 그러면 얼마나 약제를 중단을 하고 임신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신 중에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인터페론 알파는 예전에 저희가 글리백이 나오기 전에 치료 약제로 썼던 약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신한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약이므로 이것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는데 예전 연구에서는 인터페론 알파하고 하이드록시 유리아라는 먹는 약을 함께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이드록시 유리아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론 알파만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약제를 중단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 중단의 PCR 검사 권고 사항을 지키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약제 중단하고 나서 1개월 단위로 일단 PCR 검사를 계속 시행을 해야 되고 약제를 재투약해야 하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환자들은 0.1%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 유지하는 것이 실패했을 때 약제를 다시 투약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임신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태아의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BCR-ABL 검사 수치를 1%까지 약간 수치를 높여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1%가 넘어가게 되면 엄마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제 약제를 재투약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이
우리 만성골수성 백혈병 약제를 항암제를 잡수시는 분은 모유 수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유를 통해서 약이 배출이 되고 이제 아기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아 환자한테서 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약제 먹는 아이들이 많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먹으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모유 수유를 피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가속기로 진단받고 글리백 복용 후에 투약 중단한 지 1년 되었습니다. PCR 검사 결과 현재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깨 통증으로 많이 힘듭니다. 약 중단 후유증으로 근육통이 있는지 언제쯤 증상이 완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특히 글리백이나 이런 스프라이셀 같은 약제를 중단을 하고 일종의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근육통이나 이런 관절 증상이 나타나시는 것은 후유증으로 저희가 종종 관찰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분들 저희가 이제 진통제 같은 것들을 같이 쓰면서 증상 조절을 해드리고 보통 한 달 안쪽으로는 약제들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통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쪽 어깨만 아프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약을 끊으신 지가 뭐 한참 되셨는데, 뭐 1년 이상 되셨는데도 계속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리백 중단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어깨, 근육과 관절 자체의 문제이실 수도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관련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CR 검사 진행 시 최소 3일 72시간 공복 상태로 검사를 해야 정확한 수치인지, 글리백 등 약제 복용 상태에서 하는 검사가 정확한 것인지요.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진행하는 검사를 환자를 72시간 금식하시라고 하면 탈수로 인한 건강이 매우 위험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예를 들어서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하고 장 청소를 해야 하는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도 24시간 금식이 아니고 전날 저녁부터 금식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PCR 검사는 금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드시 공복 상태로 검사해야 되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공복 혈당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복으로 검사를 하시지만, 일반 혈액 검사나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PCR 검사의 경우에는 그 식사 여부와 큰 상관이 없으므로 그냥 편하게 오셔서 검사하시면 되고요. 글리백 등 약제 복용 상태에서 하는 검사가 정확한 것인지요. 약제를 드시면서 PCR 수치가 낮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제 그냥 복용하시면서 하는 검사입니다. 질문이 이제 MR 4.5 PCR 0 완전 염색체 반응 상태 유지와 함께 3년 이상 표적 항암제 복용 후 투약 중단을 했습니다. 아주 지금 결과가 좋으신 분이시고요. 6개월 이내에 PCR 수치가 0.1 이상 증가했을 경우 원인과 재발 방지법은 무엇인가요? 원인은 결국은 이 검사상에서 이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백혈병의 이제 엄마 세포, 뿌리 세포 혹은 이제 줄기 세포가 골수 세포들 사이에 섞여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약제를 중단하면서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재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발 방지법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이제 그게 그 병이 가진 특징이 그런 거니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타시그나 투약 치료 후 작년 5월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유전자 검사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치료 방향은 어떻게 되며 재발 시 동일 약제 타시그나 사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향후 치료 방향은 앞으로 작년 5월에 중단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1년 넘으셨거든요. 그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 PCR 검사 하시면서 병이 재발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병이 재발을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전에 마지막에 썼던 약제를 다시 재투약을 하고, 다시 재투약을 한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다시 예전과 같이 좋은 그 치료 효과에 도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재발을 하더라도 약제를 다시 쓰실 수 있고, 약제 쓰신다면 또 결과가 좋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띄워주시진 않고, 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비정형적 만성골수성 백혈병, BCR, ABL 음성, 저혈소판증이시고, 만 71세입니다. 약도 항암 치료도 없고, 조혈모세포 이식만 치료법이라는데, 형제는 만 61세 남성, 64세 여성입니다. 성공률과 부작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정형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사실은 만성골수 백혈병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그리고 골수 증식 종양이 동시에 같이 있는 그 질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제 여기에는 딱 적당한 질문은 아닌데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면 이식이 유일한 이제 완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치료법이 다른 게 없고 이식만 있다 이건 아니고요. 치료법이 있지만 그건 이제 완치는 조금 어렵고 이식을 해야만이 이제 완치가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71세시고 형제분 연세도 좀 많으시고 물론 이제 71세라고 해서 우리가 이식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75세 거의 80세 가까운 분도 이식을 해서 뭐 괜찮은 분도 계시니까 이식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얻는 것과 잃는 게 있으니까 요거는 이식을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것을 조금 주치의 선생님하고 논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으로 72세시면은 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은 안 되죠. 네, 보험은 안 됩니다. 의료보험 적용은 안 되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할 수 있냐를 말씀드린 건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세가 많으면은 뭐 이식 부작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식 후 유전자 PCR 0.8% 나왔는데 이식 후에 유전자가 나왔다는 거네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별다른 처방을 안 해주시네요. 약간 원망이 있는 것 같은데. 표적 항암제 빨리 복용해야 될까요? 이 의도는 빨리 복용하고 싶다는 의도 같습니다. 이식한 지는 1년 정도 됐고 면역 억제제 끊은 지가 2개월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그 문장은 면역 억제제 끊은 지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식을 했다는 것은 약을 썼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몸 안에 이제 다른 사람의 세포가 들어와서 그것이 이제 면역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만성골수 백혈병은 그런 면역 작용에 의해서 백혈병 세포가 없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식했던 게 백혈병을 없애는 효과, 그걸 우리가 이제 이식편대 그 백혈병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끊었다는 것은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다른 처방을 안 해주셨다고 조금 착각하시는데, 면역 억제제를 끊은 것이 결국은 그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아마 약을 다시 쓰시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태를 조금 더 봐야 된다. 예, 그렇게 아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네, 이종옥 교수님께서 네. 네. 세 번째 질문은 자몽 주스 외 석류, 포도도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글리백을 먹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그 자몽의 이게 결국은 자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몽 안에 있는 성분이 중요한데요. 퓨라노쿠마린이라고 하는 뭐 그런 성분이 있고요.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그 성분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런 TKI를 대사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걔를 막습니다. 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해서 결국은 이제 약물 농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두 뭐 알려진 바로는 이제 그런 성분이 주로 있는 게 자몽 주스, 그다음에 뭐 오렌지 중에서도 세빌 오렌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세빌 오렌지, 그다음에 석류, 또 라임에도 있다고 하고요. 포도는
잘 모르겠네요. 포도도 포도는 마찬가지가. 못 들어본 포도는 것 못 같은데.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글리백 뭐 어떤 특정 약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몽 보통 이제 CML 치료에서 TKI 치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자몽 주스는 대부분 다 금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매일같이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이게 한 잔 먹고 싶어요. 먹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약 먹을 때 물 대신 자몽 주스를 같이 먹는다거나 매일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은 엄지은 네. 교수님께서. 2년 동안 제로가 되다가도 약 효과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제를 계속 드시고 계신 상황에서 2년 동안 제로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약 효과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가속기나 급성기로 병이 진행할 위험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급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그 중에 보시면은 글리백 이제 치료 연구에서 보시면은 2년, 3년 이후에는 약제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0몇 %로 떨어져 있고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 2년, 3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는 치료를 실패해서 약제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물론 아주 드문 예외적인 케이스 증례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예외적인 증례, 아주 드문 증례는 당연히 예를 들면 인구 10,000명당 뭐 1명 이렇게 생기는 거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약제를 드시고 2년 동안 PCR이 제로가 유지되고 있는 환자에서 병이 가속기나 급성기 혹은 다시 재발하는 거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0.1% 밑으로 됐다가 약 효과가 소실된다면 그거는 약을 잘 드셨는지를 그렇죠. 오히려 더 네. 봐야 되는 상황이 저희가 아닌가. 보통은 그래서 이게 네. 효과가 이렇게 없어지면 제일 먼저 웰에서 여쭤보는 게 약 몇 알 남았냐고 여쭤보거든요. 받아가신 것 중에 다 잡수셨는지. 그래서 그만큼 복약 순응도가 중요하니까 약을 꾸준히 잡수신다는 전제 하에서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이것도 앞에 질문하고 조금 유사해서 네. 이정옥 교수님께서 네, 답변을 해주시죠. 질문 5번째도 자몽 관련인데요. 이분은 이제 자몽이 혈중 농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근데 주위에 인스턴트 음식물에 자몽 종자 추출물이 포함되는 걸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피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정말 이게 이제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환자가 제 앞에서 이걸 물어본다면 그냥 드셔도 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몽 자체도 아니고 약간의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나 이거 좀 먹겠다. 네, 매일 먹을 거 아니면 드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질문 헛개차 얘기하셨는데 이건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골수성 백혈병이 헛개차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헛개차가 보통 숙취해소 아닌가요? 그래서 골수성 백혈병에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이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상적인 음식 말고는 그냥 다 드시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헛개차가 사실 제가 성분은 잘 모르겠어요. 뭐 숙취에는 좋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성분이 있는지 모르니까 사실 치료하는데 헛개차가 지금 좋다는 얘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드셔서 나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그런 걸 꼭 드셔야 될까? 예. 그렇죠.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항상 그게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한 번 먹고 뭐 어쩌다 한 번 먹는 이 정도는 금하지 않는, 항상 그걸 이렇게 어떤 걸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뭐든 길게 오랫동안 자주 먹는 거는 피해라. 이제 그렇게만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네. 근데 만약에 정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드시라고 합니다. 다음번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 봐서 나쁘면 그러면 나쁜 거 확실한 거니까. 네. 보통 이제 대부분 이런 피해된 것들이 부작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네. 부작용이 네, 많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약효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부작용이 올라가는 거라서 그거를 꼭 그렇게 막 불편하게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한두 번 드시는 네. 거는 보통 큰 문제가 없.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1시간 예정이었는데 지금 훌쩍 넘겨가지고 1시간 반이나 됐고, 특히나 굉장히 많은 질의응답 감사드리고요.
두 분 소감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또 환우분들 뵐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반가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상황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평소처럼 오프라인으로 이제 강당에서 직접 환자분들 뵙고 이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이제 제가 환자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정보와 혹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 이외에 궁금해 하신다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저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혈액학회 만성골수성 백혈병 연구회에 엄지은 교수님께서는 간사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일을 굉장히 제가 많이 시켜가지고 항상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정욱 교수님도 학술부장으로 학술부장님도 항상 저를 원망할 것 같은데 저희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저희는 대한혈액학회에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진단과 치료를 하는 그런 교수들이 주로 모여 있는 그런 회원으로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어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치료와 진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공고사항을 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새로운 발견을 위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연구 분야가 저희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정책 자문, 또 의견, 그리고 특히나 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의견을 내고 있어서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